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에서 법인세, 우리 실기 들어가기 전에 법인세 이론을 갖다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지. 또 법인세는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배우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지금 나오는지라 법인세 이론에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듣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은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 언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법인세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어려워도 차근차근 읽고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뭐 어렵다고 안 하면 그걸로 땡인 거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도 특히나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보죠. 이 법인세 이론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257페이지에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교재에 257페이지에 법인세법에 대한 총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인세법 총칙은 사뭇 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법도 그랬었고 소득세법도 그랬었고 특징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인세법에 대한 총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법인세의 과세 대상. 법인세의 과세 대상, 물론 당연히 법인세니까 법인이겠죠. 근데 법인에 대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파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의 과세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건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가세법에서의 부가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누구예요? 부가세법에서 과세 대상, 이 말은 부가세법에 부과를 하는 뭐에다가 부가세를 부과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또 복습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재화가 공급됐을 때, 두 번째는 용역이 공급됐을 때, 세 번째로는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러나 이 안에 항목들, 아이템들이야 뭐 무지개수로 많죠. 그죠? 소득세법에서의 과세 대상, 이 같은 말 아니에요? 소득세법에서는 뭐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요? 개인의 소득이겠죠. 소득에는 뭐뭐 있었어요? 종합소득, 분류과세로 크게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세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또 써보게 되면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게 부가세법에서의 과세 대상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법인세법에서의 똑같이 과세 대상은 뭐 간단하게 법인이겠죠. 법인의 소득들이 뭐뭐뭐뭐 있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법인세법에서 배운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법인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납세 의무자,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법인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이 항목들이 거의 세법은 똑같아요.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에도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겠구나, 이게 보편적인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을 갖다 똑같이 부가세법에서 배운 것처럼, 소득세법에서 배운 것처럼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사업연도라는 게 나오네요. 사업연도는,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뭐 그런 것 좀 물어보는 거겠죠?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소득은 원래 소득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득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니면 제가 이것도 딴 데서 했나요? 딴 데서 했나 보네. 자, 봐요. 원래 소득세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죠? 근데 개인이 내는 그 세금, 그다음에 법인, 다 인격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격체는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개인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돈을 벌었어요. 세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세금 낸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인도 인격체니까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법인세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소득세법에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었던 것인데 얘가 그냥 계속 사용할 때 개인에 대한 개인이 번 돈 세금 낼 때는 소득세라고 부르고 법인은 법인세라고 별도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그러면 개인 걸 뜻하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을 뜻하게 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소득세 그러면 뭘 뜻한다? 원래는 법인하고 개인 같이 있는 거예요. 나눠서 그냥 세금을 계산할 뿐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합치지 않고 그냥 개인만을 뜻하는 세법이 돼버렸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누구? 세무이익 때 배웠던 개인, 그 다음에 법인세는요 법인이 내는 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요부터 구분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또 뭐지? 자, 그런 다음에 납세지. 여기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지금 법인세법에서의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인가요? 그런 설명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의 계산구조, 지난번에 앞 과정에서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이 법인세 계산구조가 재무회계사의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분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그 신고, 매출, 세액, 매입세액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그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빼면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르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그런 계산 과정의 흐름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기본적인 틀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업무 흐름이나 또 상대방의 말 또는 내가 설명할 때 틀이 잡혀 있는 것이지, 그런 계산 구조가 머릿속에 없다면은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단 말이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손익구분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되고, 매출원가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야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각 세법의 계산 구조, 뭐 과세 표준이라든지 산출세액이라든지 뭐 이런 납부세액이라든지 그 흐름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제가 이론을 했던 것이 아닌지라 여러분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는 지금 못하겠지만, 일단 법인세 이론을 배우면서 법인세 계산구조 있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꼭 암기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꼭 암기해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모르고 넘어갈 테니까. 뭐 그걸 제가 검사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을 해야지 돼요. 세무조정은 또 무슨 말이고 소득처분은 또 무슨 말일까? 예,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시게 되면 입금과 송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또 입금은 뭐고 송금은 뭐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여기서 해드린다면 뭐 해당 파트보다 나오겠지만은, 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우리 수익이라고 불렀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송금은요
비용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다, 송금이다 그 용어를 바꿔서 부르는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입금 좀 조금 전에 수익이라고 썼으니까 알겠는데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의 뜻은 수익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근데 왜 수익인데 수익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나요? 그건 요 파트 나갈 때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송금 불산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말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되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다시 알려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인건비 나오네요. 세금과공까지 나오네. 요건 좀 익숙해.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왜 법인세법에서 인건비라는 용어가 나오고 세금과 공가라는 말이 나올까? 뭐 그것도 설명이 되겠죠. 자, 3절에서는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그런가 보다. 아직 못 배웠지만. 그 다음에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평가 이런 걸 또 왜 나올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세법을 배우려고 할 때 법인세법 중에서도 지금 우리 과정은 법인세무조정이에요. 그죠? 법인세무조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선 틀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린다면 법인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은 법인이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사가 돈을 벌면 우리 그걸 뭘로 기록을 해놔요?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회계를 통해서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를 통해서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우리 1년 동안에 그 수익과 비용이 다 찍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까지 계산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 계산해 놓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나와있나? 그냥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 정도 써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우리 손익구분에서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럼 뭐가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어디 있었고요? 그래서 뭐 빼줘야 돼요? 판관비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뭐는 더해주고 영업외 수익 더해주고 영업외 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죠? 원래는 얘는 손익구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보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출 총 손실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손익이라고 써야지 맞는데 제가 말아먹은 회사를 장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손실 나는 걸 차마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 이익 나는 거로만 쓸게요.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이익만 씁니다. 자, 여기서 뭘 빼줘야 되죠? 법인세 등이라고 쓰든지. 왜 법인세 등이라고 그러네요? 법인세 배 그러면 안 되나? 등, 배, 머리 이런 것처럼. 좀 썰렁하죠? 법인세 등이라고 쓴 이유는 법인세와 그다음에 지방법인세 있죠?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이라고 쓴 것이고, 법인세 등 아니라 또 법인세 그냥 비용이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여기서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계산이 돼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법인세 세금도 계산을 해놨고, 그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해 놓고 난 다음에 올해 순수하게, 여기 당기라는 말은 올해라는 뜻이니까 올해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 따라서 법인세 내야 될 금액을 계산했지만 세법에서는 그러면 이것만 세금 내래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계산 방법대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까? 세법에 의해서 징수해요?
재무회계에 의해서 징수해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는 기업회계 기준이 재무회계 처리한 거에 대한 결과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결과인데 국가에서 세금을 법인한테 세금을 징수할 때는 여기 법인 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을 징수하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던 법인세 이 금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재무회계하고요. 여기서 요 재무회계하고 법인세법인 이 세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떤 부분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도 있겠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차이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지금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이 끝났죠. 결산이 끝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이 법인세법으로 차이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맞춰 가지고 법인에 대한 것을 법인에 대한 세무에 관련된 것을 법인세법에 맞게끔 조정해 준다 해서 법인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작성된 그 각종 재무제표를 뭘로 바꾸는 역할이에요? 법인세법의 내용으로 바꿔주는 컨버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법인 세무 조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를 배울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우리 역할 중에 하나가 법인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처리해 줘야지 법인세법에 맞춰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을 조정을 해줘야 되니 재무회계는 몰라도 돼요? 그냥 법인세법만 잘 알면 다 알게 될까요? 아니죠? 재무회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세법에서 배운 거 이렇게 처리해 주라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재무회계 이 법인세법 이거 세무조정할 때는요 지금 여기 재무회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도 들어가고요. 여기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법도 들어가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요. 또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원가액에 대한 이해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세무 2급까지 배웠던 여기 부가가치세 세무 2급에서 다 끝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재무회계도 세무 1급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총괄, 집합까지 총괄로 요약해 놓은 그런 과정들이 있고 소득세법도 원가회계도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법인세법에서 이 세무조정을 해줄 때 이건 부가세법에선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을 해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런 말이 나와야 알아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앞에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론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또 맨 마지막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기 법인 세법 지금 우리 수업 나가는 거 이 이론도 같이 설명을 이론으로 2달 동안 했던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했던지라 거기다가 여기 수업 들어왔는데 세무 2급 자격증 딴 지 1년 됐고 2년 됐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 실무 업무하다가 다 까먹고 등등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법인세법 거의 끝부분 못 나갔단 말이죠. 왜요?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법인 세무조정할 때 얘네들을 원활하게 이해하면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말 실기에서 처리하는 그 내용들이 원활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꽝인데 이게 지금 점수가 지금 가까스로 TAT 2급 따기만 했는데 100점 맞은 것도 아니고 일부 또 모르는 것들 나오면은 만세불르고선 찍었던데 여기서 법인 세무 2급은 땄으니까
그냥 법인세법만 하면 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놓치고 있었던 거, 아직 부족한 것들을 채워놓지 않으면 법인세법이 지랄같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격증 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그 대신 그렇다고 주눅들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욕심부리지 말고 한 번에 금방 딸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거 꼭 채워놓고 연습 충실히 하셔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네요. 자, 이렇게 우선 앞에 있는 이런 이론들에 대한 실기에 대한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으로 그 세무 조정하는 역할을 우린 법인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법인세법에서 지금 실기가 됐던 이론이 됐던 바로 요구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쭉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법인세법에 이게 왜 이 절이 나오지? 잠깐. 여러분 교재에는 257페이지에 그 법인세법 총칙 1번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 대상,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PPT 자료로는 제가 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번 수업하면서도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여기 TET 1급에서 설명했던 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교재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세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법인세라고 얘기하는 거,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세금,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나눠진다는 거 아까 얘기해드렸죠. 자, 법인세의 특징은 있잖아요. 우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말을 써요. 순자산이라는 말은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자본계정이에요. 자본계정을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입금, 수익이 생기면 자산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수익의 정의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이라고 부르기로 재무회계 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그 자본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자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입금은 수익이고 자산은 자본이니까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법인세법에서도 이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뭘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송금이라고 불러요. 바로 요 입금과 송금에 대해서 차이나는 그 금액이 바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 그러면 법인세법의 특징적인 용어라고 기억하셔야지 돼요. 소득세법의 특징적인 용어는 뭐 있었어요? 무슨 원천설이라고 한 거 아까 봤잖아요. 무슨 원천설이었었어요?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또 유형별 포괄주의 또는 또 열거주의, 이런 말 사용했었잖아요. 즉 세법에서 특징되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은 소득이 그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소득 원천설에 근거하고 또 열거주의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열거주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특징되는 용어가 소득세법에 있는데, 그게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용어예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포괄주의, 즉 세법에 조금 전에 소득세는 열거되어야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열거는 안 됐어. 그럼 세금 징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이자 소득과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하고 비슷한 유형이라면 열거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에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이런 것들이 소득세를 특징 짓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에서의 이 특징적인 용어들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따로 채택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말은 법인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죠. 여기를 법인세를 특징 짓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럼 이런 용어들이 뭔 뜻인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속 사업연도, 즉 권리가 됐던 의무가 됐던 확정되는 날짜의 귀속연도에 세금으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 거기 법인세법에서 제일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요 기부금이라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부금,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회사에서요 2022년 12월 15일 날 지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기부하는 단체에다가 얼마짜리를 1억 원짜리를 발행해서 줬는데, 어음이라는 것은 만기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어음의 만기일이 언젠가 봤더니 어음에 발행하고 만기일은 2023년 1월 15일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기부금을 주냐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 처변에다가는 기부금 1억 원 쓰겠죠.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이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몰라요. 기부금 어음으로 주게 되면 대변에 뭐라고 쓰냐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금요일이라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영업과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약속 어음을 발행했어도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돈 아직 안 줬죠. 자, 그러면은 재무회계에서는, 자, 이거 회계 처리도 써드릴게요. 차변에서는 지금 기부금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1억 원 이렇게 비용 처리했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아직 돈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지금 12월 15일 날 기부금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했죠. 우리 재무회계에서야 판관비다, 영업의 비용이다 구분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이면 비용인 거지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비용은 송금이에요. 그러면 그 법인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용 송금은 2022년 비용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이만큼 줄어 있겠죠. 이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 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세금은 그만큼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 돈이 지급이 됐느냔 말이에요. 지급은 안 됐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그 귀속 시기를 갖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회계에서는 기부금으로 써놨지만 실제로 지급된 게 아니므로 얘는 실제로 지급된 그 의무가 확정되는 2023년 1월 25일, 즉 2023년에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지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요. 그럼 봐요. 기부금 하나만 갖고서도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해놨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차이가 생기죠.
이거 조정해 줘야지 돼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로 얘기하면 얘는 현금주의예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럼 현금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얘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언제 나갈 거예요? 23년에 나갈 거죠? 그죠? 23년에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아,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257페이지에 여기 해당되는 게 순서가 조금은 뭐 다르지만 전반적인 거 내용 설명하는 건 다 거기니까.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요. 이 과세 대상 소득은 중요한 것인지라 또 이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인지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 부가세법에서 과세 대상 얘기했었죠. 뭐뭐라 그랬어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됐을 때, 또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법인세법에서의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여러분 교재 보셔도 돼요. 두 번째, 청산소득이에요. 세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환류 소득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4가지 딱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로는 청산소득.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네 번째로는 미환류 소득. 이렇게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놓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법인세법에 이제 시작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겠죠? 자, 각 사업용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뭇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데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 뺀 금액, 그래서 돈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로 얘기하면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이 사업을 청산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이것도 써야 되려나? 말로 하면 또 안 보이니까. 자, 자산은 100, 부채는 30.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7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재무상태표의 재산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서 손 털고 끝내려고 들어요. 청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갚아야 되죠. 자산 지금 얼마 있어요? 100이 있죠. 부채 30 빼버리게 되면 70 딱 남겠죠. 그러면 부채는 있는 대로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여하튼 여기 부채는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여하튼 간에 자산 70하고 자본, 여기 주주들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주들이 투자했으니까 70. 이렇게 해서 딱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보기가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토지가 적혀있는 금액이 10년 전에 20년 전의 금액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좀 처분하려고 할 때는 옛날 금액으로 처분하겠어요? 지금 현재 가치로 처분하겠어요? 시가로 처분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남아있어야 된 재무상태표에 이론상 금액은 70인데 얘를 청산하면서 실제 가격으로 다 하나 둘 팔다 보니까 금액이 얘가 지금 120이 있는 거야. 부채를 갚고서도. 그럼 주주들한테는 자본 70 이외에도 추가로 얼마가 더 나가게 되겠어요? 50이라는 금액이 더 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 소득이잖아요. 그죠? 법인 입장에서도 이만큼 50이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청산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오늘 법인세 좀 나가면서 이것저것 좀 전반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계셔도 시작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양도소득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미환류 소득의 뜻은 뭐냐면 법인이 돈을 벌었는데 얘를 사회 또는 주주에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꽁쳐두고만 있으면 꽁쳐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잖아요. 주주한테 배당을 하든지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주든지 그다음에 투자를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그 돈을 굴리라는 얘기예요. 굴리지 않고 그냥 일정한 금액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쌓아둔 돈에 대해서도 환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각 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는 청산소득,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마지막 네 번째는 미환류소득 4가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주말에 또 딴 거 할 게 있어갖고 이거 PPT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거 갖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TET 1급 지금 제가 정리를 TET 1급으로 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 자료도 필요하다 그러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쓰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 지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문제니까 제가 만들어져 있는 자료인지라 이거는 여기 내일이나 시간 되는 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